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원 감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원 감소. 예, 이게 뭔 소리냐?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통계 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SPSS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요인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인 분석이 과연 SPSS라는 프로그램의 카테고리상에 어디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요인 분석이라는 코너가 카테고리상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그 분석이라는 카테고리를 탁 누르면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차원 감소 안에 요인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인 분석이 왜 차원 감소 카테고리 안에 있지? 궁금해지기도 하죠. 요인 분석하고 차원 감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다시 말해서 요인 분석을 하면 차원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라는 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 SPSS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통계 또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안에는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수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학과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통계학과를 다닌다. 이러면은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시키는 대로만 진행을 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학이나 통계학 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학과들이 요새 막 생기고 있던데 그런 것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학문들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사회복지학이라든지 뭐 간호학이라든지 또는 경제학이라든지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학과를 전공하시는 분이 그 학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연구 주제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겠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수집한 자료가 데이터다. 어떤 데이터다? 숫자 데이터다 이거죠. 숫자 데이터다.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 우리는 이 숫자 자료를 얻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구가 기존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구 개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마침 이 도구가 개발된 게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뭐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보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아주 좋은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도구를 내 연구에 인용해 와서 이 문제를 푸는 측정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도구가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스가 될 텐데 이 도구의 구성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구성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성 체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도구의 구성 체계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학적으로만 또는 통계학적으로만 또는 뭐 데이터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수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뭐 단순하지는 않지. 그냥 한 측면만 고려한다. 수학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다른 학문인 거예요. 그 수학도 아니고 통계학도 아니고 뭐 데이터 관련된 이런 학문이 아니고 다른 학문이에요. 그러면 그 학문대로의 무슨 깊이가 없겠습니까? 넓이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오묘한 세계가 있겠죠. 그 학문 나름대로의 아주 오묘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오묘한 세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반영이 돼야 돼요.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에 반영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라는 것은 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학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오묘한 세계라는 개념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개념적인 측면이 모두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는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그냥 도구가 있어요. 요 밑에 하위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위 요인 밑에 문항이 있어요. 이런 식의 단순한 구성 체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요런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 도구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좀 깊이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는 도구야, 얘는 요인이야, 얘는 그냥 문항이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도구와 요인 간에 한 차원이 있죠. 요인과 문항 간에 한 차원이 있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차원이 하나 더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1차원적인 도구 구성 체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구성 체계를 많이 봤냐면 이런 1차원적인 구성 체계도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그리고 2차원적인 구성 체계가 한 75% 정도? 그 다음에 3차원까지 가는 이런 구성 체계가 한 5% 정도 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성 체계는 한 75% 정도 해당되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구성 체계가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2차원적인 구성 체계의 측정 도구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구가 그 개발한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니 뭐 선행 연구 논문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 요인이 있어요. 요렇게 뭐 3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요렇게 하위 요인이 3개가 있다라고 치고 이 요인을 뭐 문항들이 요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한번, 이런 도구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도구가 솔직히 되게 많아요. 예, 이런 도구의 구성 체계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냥 많이 봤기 때문에 도구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라고 평범하게 지나쳐 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안에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얘 가지고 문항을 얘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물어보면 여기에 응답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데이터 모으려고 뭐 이렇게 했겠지 라고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겠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를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깊이 있게 쑥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 학문에서 이 도구가 사용된다면 이 도구를 최초에 개발한 사람은 왜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놨을까? 이 사람이 수학자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계학자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수학이나 통계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은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자다, 심리학자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무슨 뭐 교육학자, 심리학자라고 해서 수학이나 통계, 데이터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학문의 관점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개념적 정의를 이 수학적인 응답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 이 도구를 그냥 단순하게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개념을 두고 있었을까? 얘한테 개념을 두고 있었겠죠. 얘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도구를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개념적으로도 설명하면서 동시에 얘를 양적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해서 숫자를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문장으로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숫자로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숫자로 어디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숫자로 여기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도구를 설명하는 문장의 최소 단위인 의미들이 바로 요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도구를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의미로 이 도구를 설명하는 것을 개념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념화. 어떻게? 정의를 해서 이 의미들로 이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개념을 이렇게 의미들을 다루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데이터를 담고 싶었던 최소 단위는 여기였어요. 요인이었어요. 여기에 데이터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를 담고 싶었던데 요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이 단어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이 요인 하나로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가 바로 알아듣고 응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바로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도구는 요런 1차원으로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요인 하나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던졌더니 응답자가 이게 뭐지? 하고 응답을 못해요. 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추상적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문항들을 만들어서 그게 뭐 2문항이 될 수도 있고 5문항이 될 수도 있고 한 문항으로는 못 만들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을 동원을 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제사 응답자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로 보내줄 수가 있죠.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여기에도 응답해야 돼, 여기에도 응답해야 돼.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때 이 문항들이 이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받을 때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이런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질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응답자는 뭔가 숨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응답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 문항을 교묘하게 만듭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계속 이 방향으로 질문하다가 거꾸로 물어보기도 하고 응답의 패턴이 같게 나오나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문항 같은 것도 막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항을 던질 정도면 이 요인뿐만 아니라 이 도구는 굉장히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은 가만히 보시면 이 문항이 막 복잡해요. 막 영문항도 들어가 있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막 쓸데없는 문항 같은데 막 들어가 있고 이런 도구를 개발한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학생이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쓸데없는 문항 왜 들어갔어? 빼! 이 도구를 개발한 사람의 의의도 모르고 저의도 모르고 지도하시는 분이 이거 뭐 쓸데없는 문항 들어갔네 빼버려 대신에 요거 한번 집어넣어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벌써 이렇게 구성했던 그 원 도구 개발자의 타당성이 신뢰성이 적합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것들의 문항이 이 응답자한테 왜곡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뭐 현황을 물어본 거예요. 너 그 집 숟가락 몇 개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응답의 가능성을 왜곡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질문인 경우 그런 질문들은 요인뿐만 아니라 도구도 개념을 읽어보면 이건 뭐 별로 심리적이지도 않고 정서적이지도 않고 뭐 굳이 응답자가 왜곡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질문인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항들의 데이터가 막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 문항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다 확보가 된 문항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준 다음에 얘한테 데이터를 넘겨줘야 이 도구 개발자가 원래 의도했던 데이터를 여기에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로 얘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변수 계산이라고 하죠. 이 변수 계산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 문항, 얘가 네가 1등이니까 네가 다 들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합산해. 다 합해버려 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또 하나는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균을 내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상대적인 비교. 얘가 만약에 한 20문항 된다라고 치고 얘가 2문항 된다고 치면 얘는 합산을 하게 되면 기껏 해봐야 뭐 2점에서 리커트 5점 척도라면 최소값 2점에서 최대값 10점밖에 안 나오지만 얘는 최소값 20점에서 최대값 얼마 나옵니까?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합산은 잘 안 써요. 대표값은 대표값을 쓸 수도 있는데 대표값은 나머지가 반영이 안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합산하고 대표값은 정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연수, 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실수, 소수점이 들어간 실수보다는 약해.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고 경향성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평균화의 방법이죠. 그래서 평균값을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개발한 사람이 별도의 공식을 제안을 했다면
자, 얘를 뭐 다 더하시고 루트 2로 나눠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3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공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분석 같은 거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평균화에 의한 변수 계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공식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뭐냐? 얘네들은 결국 다 사용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 하나의 점수를 만드는 도구 역할밖에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도구 개발자의 의도죠. 의도.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되죠.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이 도구가 개념적으로 설명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양적 연구에 반영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여기에 담았죠. 두 가지의 목적, 수학적인 측면과 개념적인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항같이 있었던 차원이 1차원, 1차원, 합이 2차원이었던 게 차원이 하나로 감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차원 감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 감소의 의미.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논문 통계 분석이 제가 왜 논문 통계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데이터 분석하면 너무 수학적이에요. 근데 논문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수학적인 측면과 개념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요인으로 구성을 할 텐데 이 요인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항으로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인이자 문항이 돼버린 이런 애초에 탄생 자체가 1차원적인 구조.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응답이 들어왔죠. 데이터가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얘도 요인 분석을 하고 신뢰도 분석을 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아까처럼 평균값을 내 가지고 얘한테 넘겨준다. 그럼 얘가 딱 하나? 이거를 차원 감소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1차원인데 그냥 얘가 없고 이거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회귀 분석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여러분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구조방정식 모형은 얘 하나로 만들어도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구조방정식은 뭡니까? 구조방정식은 뭐죠?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구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도구가 잠재 변수고 자, 하위 요인이 문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위 요인이 측정 변수였는데 얘를 만약에 변수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얘만 도구 하나만 문항을 그 측정 변수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도구가 잠재 변수로 되고 이상한 측정 변수, 관측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게 단일 요인으로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냥 1차원이 1차원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1차원이 1차원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세 개 문항이었던 게 그냥 한 문항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원 감소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써야 되나 얘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요때는 어떻게 하는 게 구조방정식에 유리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목적이 다 달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이나 개념적으로는 이미 목적이 다 달성이 됐어요. 설명이 되잖아. 설명이 됐고 얘네들이 반영이 어차피 된 거잖아. 설명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왔잖아. 여기도 데이터 들어왔잖아. 차원은 감소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도구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 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어떤 게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데 더 유리할까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구조방정식에는 자유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유도, DF죠. DF가 양수가 나오냐, 0이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수가 나와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해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돌아간다는 소리죠. 자유도가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도가 일단 크면 클수록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해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자유도가 높아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담고 있는 요 정보의 개수, 얘를 정보의 개수, 보통 구조방정식 이론에서는 얘를 P라고 하죠. P. 정보의 개수를 P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유도가 높아져요.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하겠습니까? 얘가 유리하겠습니까? 얘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얘가 유리해요. 그래서 얘를 쓰는 편이 나을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단점이 너무 문항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모형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감명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형의 복잡성도 고려하면서 정보의 개수도 그것들을 수렴시켜야 되는 과정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얘가 유리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얘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요거는 이제 하나의 도구만 본 거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에 들어가는 모든 도구들의 관계와 복잡성과 감명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자유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맞다, 얘가 맞다, 얘가 맞다,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구를 보는 수학적인 관점과 개념적인 관점은 이런 1차원적인 도구에서는 얘도 목적이 달성되고 얘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의 세계에서는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다. 어떤 한쪽이 반드시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모든 도구들이 1차원으로 다 구성이 돼요. 모든 도구가 다 1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뭐 어떤 것들은 정규성이 없다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론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그냥 모양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PLS 구조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도구가 되게 단촐한데 다 1차원으로 구성이 돼버렸어.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회귀 모형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경로 분석으로 해버리든가 아니면 부트스트래핑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의 그 어떤 구성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법의 선택이라든지 어떤 분석 과정에서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